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약간 좀 그랬네요. 예. 11분에 만나게 됐습니다. 취임 1년 소회부터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저도 도전하는 영역이긴 한데 어쨌든 당대표라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사회적으로 규정된 것을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 어제 그 극적으로 타결된 화물연대 그 협상 이거는 뭐 일단은 잘 된 거죠.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원희룡 장관이 매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잘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보면은 뭐 민주당에서도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뭐 사자 간의 협의를 하자 뭐 이런 것부터 이런 제안을 해주시고 했지만은 이게 너무 협상이라는 것이 다자간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해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 민감한 협의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이해 당사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성립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이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것에 있어가지고 좀 다소 이제 시간이 걸려서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화로서 해결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연장이냐 존치냐 폐지냐 뭐 이거 가지고 국회에서 또 논의를 하시겠네요. 그죠? 근데 이번에 그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실 이 최저임금제라는 것이 그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하냐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어도 사실 최저임금제라는 것이 굉장히 어쨌든 노동자의 어쨌든 최소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당연히 필요한 법안인 것처럼 이 특수고용 형태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그런 어떤 안전운임제와 같은 최소한의 그런 한계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일몰제로 3년 동안 시행되면서 이 제도의 그 성과를 평가하는 지점이 한번 와야지 이제 그 제도를 또 영속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그 시행된 3년 기간 동안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성과를 평가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과거 이제 국민의당의 어떤 그 친기업적인 모습이랄지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80만 당원 시대를 맞아서 극단적 보수파 선 그어야 할 때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그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주 좋게는 보이는데 당 내부에서는 좀 괴로우신 점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어쨌든 기업 활동을 장려한다는 거는 생산을 늘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고용. 생산을 늘리는 것에 있어가지고 뭐 다시 뭐 토지도 있고 자본도 있고 노동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 안에 노동의 요소를 전혀 배제하고는 저희가 살필 수가 없고요. 그렇죠. 저희가 진짜 뭐 소를 부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최적화 없이는 저는 생산량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노동 정책 없이 이렇게 뭐 국가가 굴러갈 수 있겠냐, 정치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도 참 간결하게 잘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동안에는 뭐 정진석 의원과 설전이 뜨거웠고 돌아와서는 정리는 다 된 거죠 지금? 정리라기보다는요. 그 사건은 좀 이제 애초에 논쟁이 벌어지기에는 애초에 제시된 사실관계가 좀 빈약하거나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길게 갈 논쟁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언론에서는 그 소위 윤핵관과 이준석 당대표의 갈등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그 정의에는 동의하세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사실 그런데 저도 뭐 이게 선거 기간 중에는 굉장히 이제 뭐 익명 인터뷰하고 이런 분들로 이제 통용되었던 용어지만은 지금 이제 상황에서 굳이 뭐 누가 윤핵관이다 아니다를 가리기에는 사실 대통령과의 소통이라는 것이 일부에 독점돼 있다든지 이러면은 윤핵관이란 말이 나올 텐데 우리 대통령은 뭐 의원 한 분 한 분도 개별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 되게 대단하신 게 그 용산 집무실에 가신 다음에도 평소에 사용하시던 그 핸드폰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번호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당의 개별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원래 사회에서 교류하셨던 많은 분들도 대통령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대통령께서 굉장히 바쁘신데도 그런 부분 시간을 쪼개가지고, 결국 구중궁궐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통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앞으로 그 어떤 과거같이 문고리나 아니면 특수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는 최소한 그럴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혁신위를 바로 띄웠단 말이죠. 그것의 의미가 있을 텐데, 관련해서 배현진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약간씩 이상한 발언을 해요. 혁신위가 자잘한 소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들 어떻게 보세요? 혁신위라는 것을 예를 들어 이준석계가 장악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혁신위 만들 때 보면 최고위원들한테 한 명씩 추천해달라고 했거든요. 애초에 불가능하고 최재형 의원 같은 분한테 이준석계라는 이름 붙이는 거는 굉장히 그분의 커리어를 봤을 때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화나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할 말을 하시다가 이제 사실 감사원장 그만두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이러한 정치적인 공격을 할 때더라도 절대 그런 어떤 사람의 명예를 좀 이게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혁신이 관련해서 이제 공천혁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당 내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차기 당대표의 공천 권한인데 현 대표가 공천 개혁을 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공천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것에 반대되는 말이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가가지고 나중에 공천 학살하고 이렇게 공천하는 방법이 있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컷오프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해서 명문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혁신위가 뭔가 공천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한 다음에 내놓는 결론은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나중에 혁신위에서 결론을 냈는데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다고 결론 내면은 그거는 혁신위가 좀 이상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확실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공천이 예를 들어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1년 반 정도 남았다고 했을 때 보통은 여기서 이제 차기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그걸 마음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차기 당대표가. 룰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상식적인 게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은 시스템화한다 그러면은 현역 의원들이 좋아하고요.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은 현역 의원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무슨 이 반응을 보면서 저는 대체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긴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 1년 뒤에 대학 입시가 있는데 지금 룰을 한번 어떻게든 정해보겠다고 하는 것과 나중에 한 2달 앞두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게 선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는 자명하거든요. 지금 이걸 지금 예를 들어 무슨 혁신위가 갑자기 지금 이준석이 전횡을 해가지고 이준석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예를 들어 우리 국민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준석이 공천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은 성립할 수도 없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을 이제 새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공천 시스템에? 결국은 보완점이죠. 최재형 그 위원장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요. 그 최재형 의원이 공천위원을 가장 최근에 했습니다. 이번에 지방선 공천 공관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관위에서 저희는 경선 위주의 공천 방식을 확립했지만은 사실 보수 정당이 경선 위주의 공천을 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많은 이제 허점들이 노출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컷오프 할 때 일부 지역에서는 자기들 시도당 마음대로 이제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그 문항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되냐 논쟁도 있었고 사실 저희가 밖으로 선거기간 중에 드러내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이고 최재형 원장 같은 분이 그걸 시스템적으로 보완한다고 했을 때 편향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분의 이력을 봤을 때.
그리고 최고위원 자리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정점식 그다음에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이 수용 불가 재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까? 우선 정당의 최고위원회가 9명으로 저희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이신상의 사유로 사퇴하신 다음에 지금 8명이거든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 측에서 이제 2명을 추천하게 되면은 10명이 됩니다. 그럼 또 최고위원회가 짝수명이 돼가지고 1명 더 늘려야 됩니다. 11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큰 변화긴 하고, 그래서 사실 정당 간의 합당이 있어가지고, 원래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요. 네. 열린민주당은 3명 아닙니까? 그랬을 때 민주당에서 1명의 최고위원을 이제 열린민주당에서 증원한 것이거든요. 그게 보통 관례입니다. 그 정도 정당 규모의 차이면은.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당이 3석 정도 있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원래 1명 정도의 최고위원을 증원하려고 했으나 2명이나 그때 제가 통 크게 합의한 게 2명입니다. 예. 하루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국민의당 측 인사들도 배려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정작 그래가지고 그 2명 오케이 제가 큰 마음 먹고 이제 허용한 거거든요. 왜냐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 쪽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당세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어떻게 2명씩이나 하느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반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통 크게 합의한 건데 그러면 자 아까 취지가 뭐냐면은 국민의당 출신 당원들이 아니면 정치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자 그 2분 추천한 분이 누군가 봤더니만은 한 분은 우리 당 정점식 의원입니다. 예.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힘 출신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굉장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통 크게 합의했는데 거기에 정점식 의원님을 추천했다고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최고위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고위원 2명하고 당대변인 1명은 원래 4월 협상 때 약속이었고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정점식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인데 왜 추천했냐? 근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다 그냥. 이걸 당원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저희가 이제 증언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정점식 의원은 이렇게 하게 되면서 당내에서도 이게 뭐냐라는 얘기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은 화합의 제스처로 내가 추천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화합을 뭐 이렇게 합니까? 화합을 굉장히 제도상의 변경까지 해가면서 두 자리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애초에 취지대로 국민의당 측에 어쨌든 안철수 대표와 고락을 같이 했던 인사를 추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당의 의원을 추천하느냐 이거는 하나의 의문이고. 그 뭐 속내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넘겨짚진 않겠습니다만은 다들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천하신 국민의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김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 이분 좀 압니다. 다른 미래당 뜻 아니고. 그런데 애초에 합당을 통해서 이제 우리 당에 함께 하시긴 했지만은.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과격한 언사도 많으셨고 그리고 또 아무리 합당 과정 중이라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날선 발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 당 구성원들에게 또 이제 상처도 많이 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그 2분 자리를 만들었는데 왜 굳이 명단이 꼭 이렇게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명단을 주시는 거냐. 저도 국민의당은 잘 알지만은 국민의당에 정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정말 최고위원을 하실 수 있는 훌륭한 분들 많은데 이 굉장히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명단을 주시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거 뭐야 이렇게 약간 반응하는 겁니다. 혹시 정준식 최고위원 지명 정준식 의원 같은 경우에 왜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도 그때도 그 대통령 과 친하다.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친하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부하는 이유가 안철수 의원과 친윤계의 영향력이 더 이렇게 최고위에서 확대되는 걸. 우선 안철수 의원과 친윤계 아무 관계 없고요. 그리고 정점식 의원 우리 당에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워낙 이제 법률가로서 당을 위해서 많은 기여도 해주셨고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점식 의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국민의당 측 인사를 그러면 반대하는 거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정점식 의원보다는 국민의당 측 인사가 차이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의당 측 인사를 오히려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 김윤 위원장 같은 경우는 했을 때는
굉장히 논쟁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당에 다른 인사를 좀 추천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예. 네, 근데 뭐 여기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왜 2달 전에 얘기하지 그랬냐 그랬는데 사실 명단이 한 달 전에 왔습니다. 2달 전에 온 게 아니라요. 그래요? 예. 그리고 명단이 왔을 때는 5월 1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한복판이어서 아무도 명단을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 끝나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인데 예.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글쎄요. 이 논쟁적인 명단을 왜 보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네.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부속실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사실 이번에 팬카페 문제 예. 이런 것도 그렇고 예. 사실 팬카페 문제 이런 거는 글쎄요. 이 팬카페라는 조직의 특성상 굉장히 좀 공조직보다는 조금 두서없이 관리되고 이런 경향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적어도 이런 어떤 사진이 유통되는 경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논란이 있는 거는 예.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가 돼야 된다. 예. 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사진이 뭐 공식적인 경로로 먼저 유통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팬카페에서도 사용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예. 사실 영부인의 그런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활동 내역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게 상당히 안전에도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경로를 통해서 이게 공개돼야 되는 것이지. 예. 뭐 예를 들어 가시는 곳마다 바로 실시간으로 어디 사적인 공간으로 유출되고 이렇게 하면은 경호나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아마 좀 상의를 좀 내부적으로 해봐서 안전과 이런 경호에도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그건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 외에도 뭐 영부인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가지고는 대통령마다 좀 다르게 규정되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